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1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제3절 접집회 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 방안입니다. 자, 교재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경찰정보학 기말시험은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7일 두 번째 시간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경찰정보학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집회와 시위와 경찰의 역할 중에서 많이 했고, 오늘 제3절 집회 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 방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261쪽입니다. 261쪽 맨 밑에 있습니다. 1. 주요 국가의 집회 시위 및 대응 비교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쪽입니다. 각국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첫째, 강제적인 법 집행의 완화, 둘째, 협상과 타협의 중시, 그리고 세 번째,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선 지난 1990년대 이후 각국 경찰, 특히 선진국 경찰은 가능하면 집회 시위에 있어서 강제적인 개입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들 경찰은 불법 집회, 시위의 일정 부분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법 집행이 평화 유지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무조건 불법 시위를 막고 법과 질서를 세우려 했던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알렉스 비탈이 지적하는 것처럼 1999년 WTO 반대 시위 이후 경찰과 시위대 모두 격렬한 대립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협상의 기술과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 독일의 경우 강경 진압이 여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자 경찰 홍보 활동의 강화와 함께 협상과 타협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눈에 띌 정도로 협상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정보 수집에 대한 노력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집회 시위 통제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집회 시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보다 용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집회 시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 비교 분석입니다. 우선 정치 체제적 요인입니다. 집회 시위 관리는 각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 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 경찰 조직, 사법부 성격, 기본권 보장 여부 등이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 체제와 관련되는 변수로 우선 경찰의 조직 구조를 들 수 있다.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의 집중성과 같은 경찰 조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력의 집중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경찰력의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보수 우익 정부에서 경찰력의 집중이 강해지며 이는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도 강경 대응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집회 시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찰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정부 여당이 집회 시위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경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인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영국 경찰의 집회 시위 방식을 연구하면서 기어리는 자유당과 노동당 정부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 노조와 시민운동단체의 집회 시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서 보수당 정부는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집회 시위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비슷한 변천 과정을 보여왔다. 즉, 진보 좌익 성격의 정권 하에서는 경찰이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태도와 관리 방침을 유지하다가 보수 우익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면 보다 딱딱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 1969년 최초의 진보적 성격의 정부인 빌리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자 공공도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시위 참가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보다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0년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태도가 매우 강경하게 바뀐 점을 놓고 보더라도 정권의 성격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역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과 같이 보다 강경하고 조직적이었던 것에 반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관용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진보 성향의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항상 관용적이고 보수 성향의 정부가 항상 강경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일의 브란트 정부에서도 보수 정당들이 당시 사회 혼란에 따른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선거운동과 연결하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으로 강경하게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집회 관리 추세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 성향과 관련 없이 대부분의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도 집회 관리 방식은 점차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경찰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집회 시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 또 맡겨버림으로써 오히려 책임만 지우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사건에서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현장 분위기와 감정에 의존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정치 문화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저체계적인 변수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정치 문화와 경찰의 직업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경찰의 직업 문화는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한 나라의 특색과 전통은 법규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에도 깊이 배어 있다. 따라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국민 인권과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시즘 독재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독일 정부는 과격한 시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시위 주동자나 참가자들은 정부의 대응을 파시즘의 유물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일수록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국가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악화를 방지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의 독특한 직업 문화 역시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스콜릭은 경찰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법 집행자로서보다는 장인으로서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공복이라기보다는 숙련된 일꾼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업무의 특성상 경찰관은 외부와는 어느 정도 단절된 세계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다. 또한 경찰관이 갖는 강한 남성적 이미지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질서 유지나 서비스 역할보다는 범죄 퇴치와 같은 거친 업무에 대한 선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영국의 집회 시위와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업무가 단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격한 폭력 집회 시위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흥분시키고 의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업무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심을 많이 하게 하고 보수적이고 거친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경찰의 철저한 위계 질서와 군사적인 요소들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을 외부와 단절된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고 일체감과 단결을 강조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이하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도 경찰 업무의 특이성에 기이한 경찰관의 재량권이 독특한 경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아울러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경찰관이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이러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의 직업 문화는 집회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상관성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론의 요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의 요인입니다.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로 여론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 이들 다양한 집단은 직접 정부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대해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는 언론 등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과 조직일수록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서로 연합해서 이슈를 형성하고 각종 통로를 통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영국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의 조직이 집회 시위를 벌이는 도중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할 때 광범위하고 강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발견된다. 물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요구하는 여론 역시 존재한다. 이를 위한 보수 우익단체 간 연합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진보 세력만큼 강하게 결집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 역시 보편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보수 우익 집단보다는 진보 세력의 주장이 조금 더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여론이 1970년대 이후 줄곧 폭력을 배제하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후 집회 시위에 있어서 불법 폭력 사태가 자리잡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 이후 각국 언론은 경찰의 강력한 집회 시위 대응이 비판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왔다. 아울러 기자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의 대응 방식이 보다 관용적이 되는 것 역시 여론의 영향에 경찰의 집회 시위 방식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민주화 과정을 겪는 국가일수록 경찰의 대응 방식이 여론의 향배에 매우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집회 시위로 인해서 이를 막는 경찰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정부가 경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집회 시위를 막는 경찰이 뚫린다면 정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다소 과잉 대응을 하더라도 정부가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 역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경찰이 과격한 집회 시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언론사의 이념 성향이 가장 많이 작용한다. 즉, 보수 언론의 경우 정부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언론의 취재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즉, 취재 기자들이 주로 경찰 등의 정부 공식 발표 결과를 많이 참조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안전상 이유로 경찰 뒤에서 취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의 관점에서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또한 언론의 속성상 집회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측면보다는 대규모 집회 시위 현장과 충돌 등 자극적이고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취재기자 역시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소란과 혼동보다는 정리되고 지서 잡힌 것을 더 선호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격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보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평화적 방법과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불법 집회, 시위를 강행하거나 경찰의 대응이 설사 강경하더라도 대상이 철저히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집회 시위 참가자에게만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오히려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상호작용 요인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요인.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서 시위 참여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지 한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거 경험이 경찰의 현재 대응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격렬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과격한 시위를 분석한 결과 시위 참가자들이 정부를 전복한다거나 비애국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라는 이미지를 얻거나 시위대의 행동이 정부에 당혹한 결과를 낳았을 때 또한 집회 시위가 불법적일 때 폭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경찰의 특별한 시위 대응 방법이 시위 참가자들과 마주쳤을 때 상승작용을 낳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교범에 언급된 방식이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다룰 때 시위 참가자들이 흥분하게 되며 폭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방패로 공격을 한다거나 경찰봉을 어깨 높이 이상에서 휘두르는 경우 등 경찰의 광인 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것 역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직업경찰관이 아닌 20대 초반의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의 선봉에 서기 때문에 훨씬 물리적인 충돌과 폭력의 상승작용을 낳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합리적인 경찰권 행사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집회 시위 및 경찰 대응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집회 시위를 주도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 특히 경찰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이 조직, 훈련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여러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시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체계적인 조직, 훈련 및 협력의 미비가 시위 관리의 실패로 연결됐다. 경찰만의 대응 노력이 아니라 여러 관련 기관들이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관련 기관 합동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통한 계획적인 마련과 집회 시위 관리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체계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직업성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경찰관이 집회 시위를 관리를 전담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이 아닌 군복무 대신으로 경찰 보조 업무를 하는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의 선봉에 서기 때문에 전문성은 물론이고 상황 판단과 대처, 집회 시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 인력을 가능하면 직업 경찰관들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집회 시위 발생 이전에 집회 시위 허용 지역과 집회 시위 금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외국 공간 인접 지역의 집회 시위 금지라든지 하는 미리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당 집회 시위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인도 위에서만 또는 차도 몇 미터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집회 시위 허용 지역의 구체적인 설정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로 하여금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과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경찰과의 불필요한 충돌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이 2003년 WTO 반대 시위에도 이미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난 다음 뒤늦게 집회 시위 금지 지역을 선포해서 시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2000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IMF 회의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도시의 넓은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허용한 반면에 회의가 열리는 장소 근접 지역에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시위자들은 회의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시위가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지만 상당수 시위자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국 전역에 알렸다는 점에서 시위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연히 회의가 끝나면서 시위 역시 별 문제없이 마무리됐고 기물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도 크지 않았다. 셋째, 경찰과 집회 시위 주도자들이 행동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예상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분위기와 대세에 이끌려 행동이 앞설 경우 대부분 폭력 사태로 연결됐다. 많은 폭력 거격 집회 시위에서 경찰의 무리한 물리적 대응이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해서 더 큰 폭력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비폭력 시위를 강조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이들마저 경찰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위 주도층 역시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한 통제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비폭력 시위를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편성해서 시위대를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인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질서 유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의 기물 파손이나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집회 시위 도중 음주를 철저히 막는 등 기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집회 시위의 명분을 갖고도 결국 내용 전달과 국민에 대한 호소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집회 시위 발생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집회 시위 주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 집회 시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변 상점 주인과 학교 교사 및 학생,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과 집회 시위 주도층과의 사전 집회 시위의 성격과 허용 범위에 대한 토론을 유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민 참관인단과 같은 제3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 대표들이 직접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감시하게 함으로써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 시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신뢰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신뢰야말로 프란시스코 후쿠야마가 사회 도덕과 번영을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일컬을 만큼 주요한 자산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는 모두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신뢰라고 하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신뢰가 국가 번영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는 톰 타일러가 법을 준수하는 이유로 꼽고 있는 절차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절차의 공정성이 정통성을 갖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 폭력 시위를 통한 체제 전복의 목표에서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주도의 시위 형태로 바뀌었고 정부의 개혁 능력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됐다.
물론 시민들이 향상된 교육 수준이 이러한 신뢰를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압력 또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집회 시위를 다룰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며 결국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집회 시위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 법원 등 형사, 사법체계 모두의 문제이며 정부 관계부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교재 연구 다 마쳤습니다. 교재 연구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교재 연구 이후에 지금 교재 복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재 연구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교재 복습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복습입니다. 2장으로 들어가 2장. 1장 제1부 국가정보학 개괄에서 2장 국가정보의 개요에서 개요로 한번 국가정보의 개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의 개요 6쪽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6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의 개념, 국가정보의 개념 다시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국가정보 활동의 목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마크 로웬살에 따르면 정보란 비밀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으로 국방, 대외 정책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그 소요가 제기되고 수집 분석 방법을 통해서 국가 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투입 변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기 방첩의 개념 해석이 했는데 방첩 넘어가고 비밀 공작 넘어가고 제2절 정보의 개념 구분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제2절입니다. 제2절 정보의 개념 구분입니다. 정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수록 정리한 또 지식 또는 그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첩보와 정보의 차이 보시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의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첩보와 정보를 편의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개념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자, 보시면은 다음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이러한 개념 구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크게 기술적, 절차적 측면과 목적 측면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기술적, 절차적 측면에서 정보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평가와 가공이라고 하는 기술적 절차 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평가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를 첩보라고 하고 첩보라고 칭하는 반면에 정보는 첩보를 수집하고 가공한 결과인 생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적인 측면에서 첩보와 정보가 모두 국가 안보나 국가 정책 결정 과정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정보의 경우 분석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첩보에 비해서 보다 더 국가 안보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의 개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선 정보의 개념을 범위에 따라 구분해보면 최광의 정보 개념은 정보가 곧 지식이라는 제 태도를 따른다. 13쪽의 첫 번째 문단. 둘째, 광의의 정보 개념은 정보를 국내외의 활동과 국내외의 지역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상황과 상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공한 결과인 생산물이다. 그 밑에 문단. 셋째, 협의의 정보 개념은 정보를 방첩이나 범죄 정보와 구별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절 정보의 요건입니다. 정보의 요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요건 의 보시겠습니다. 정보 요건 보시겠습니다. 제3절 정보의 요건 의 보시겠습니다. 1번 의
정보의 요건이란 정보가 국가 안보나 정책 결정 등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될 경우 가치 있는 정보로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의미하는데, 정보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즉 정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식은 첩보의 수준에 머무른다거나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첩보나 정보를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로 활용될 개별 첩보 역시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출수록 그 효용 가치는 더 높아진다 하겠다. 첩보든 정보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요건에 있어서 흠결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함으로써 국가 안보나 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는 첩보 또는 상대적으로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정보들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 전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첩보 또는 부분 정보들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전망이나 대안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보의 요건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읽고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요건으로는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이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적실성 보시겠습니다. 적실성. 적시성은 영어로 이거는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영어로도 relevancy 관계가 있단 말이다. 이 정보가 정보 사용자가 관계가 없다면 정보 사용자가 다루고 있는 정보 상황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적실성입니다. 적실성이란 정보가 현안 문제와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 목적이나 정책 방향 등의 부합 정도를 말한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무슨 미국 경제 문제를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적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정보는 또 북한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적실성을 가진 정보를 적시에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국가 안보나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제기되는 현안 문제에 대한 적합성 또는 관련성을 적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적실성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첩보 수집 단계는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정보 요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불필요한 인력, 시간, 비용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구 및 첩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실성 및 향후 활용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 정보 분야에서 적실성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3단계의 기준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보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정보가 담당하는 수사 대상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해당 정보가 즉시 필요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그렇다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해당 정보가 현재나 향후에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3단계의 평가는 1단계의 수사 대상 대신에 해당 정보 기능에서 관할하는 수집 또는 분석의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일반적인 정보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실성 평가, 그다음에 정확성입니다. 그다음에 정확성. 정확성이란 정보의 사실과 일치 여부다. 정보가 과연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의 사실성 여부. 정확성 여부다. 사실성 이렇게 써주세요. 즉 정보가 사실일 때 이를 정확한 정보라고 평가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존 정보나 다른 정보와 해당 정보를 동그라미 하세요. 대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서 실무에서는 다양한 첩보 출처를 통해서 충분한 검증,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교차 검증, 여기다 교차 검증인데 교차가 빠졌습니다. 교차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 정보관을 통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첩보 수집을 하도록 한 이후 수집된 정보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경찰청 정보국에서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에 SRI,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을 보낸 이후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시성과 마찬가지로 정확성 역시 첩보 수집에 있어 분석 생산에 이르는 정보 활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정확성에 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 못한 첩보의 수집으로 정확하지 못한 분석 또는 전망이 대안으로 제시될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토 사항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해당 사실이나 정황이 모두 가능한 all possible 한 것인가. 즉, 현실 타당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실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첩보의 경우 이런 이유로 분석 과정에서 최초 분류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제외시키게 된다. 둘째, 첩보 내용이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가, 즉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첩보의 내용이 기존의 첩보 내용과 일관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해당 첩보 내용이 다른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나 다른 부서의 보고 내용과 비교할 때 부합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출처로부터 얻은 첩보가 타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에 부합되어 정확한 첩보로서 확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이다. 넷째, 다른 관련 정보, 특히 정확성이 평가된 정보에 비추어 어떤 측면에서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가. 즉, 이미 기존에 분석된 정보와 비교하여 내용이 부합되며 정확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느냐의 문제다. 다섯째, 만약 해당 정보가 다른 출처의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 어떠한 정보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가?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첩보를 수집하거나 분석 과정에서 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첩보 출처에 대한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에 내가 써놓으라고 그랬죠. 첩보 실명제. 첩보 실명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실명제, 첩보 실명제, 정보 실명제, 정책 실명제. 첩보, 정보, 정책을 생산하는 모든 중간 및 고위 관료들은 실명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담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보의 정확성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당 정보가 정보 분석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은 정보가 국가 안보나 치안 질서 유지 및 정책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정보 사용자의 사용 시점에 비추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인력, 예산, 정보 활동 환경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정보가 존재할 때 적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 사용자의 선호도나 필요성이 낮은 단계에 제공됨으로써 정책 결정 시점에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공되는 정보는 정책 결정이 끝난 이후라서 해당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사용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보의 적시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기에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보를 가공하는 기술적 절차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분석관의 인력 규모 및 분석에 필요로 한 기술, 장비, 예산 등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분명한 건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 생산하여 배포하는 등의 모든 기술적 절차는 정책 결정자가 그 최종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고려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보의 적시성은 정보 사용자, 정보 소비자가 이 정보를 언제쯤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필요로 한 시점, 적시성을 예측해야 됩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이 정보가 언제쯤 누구에게 소비될 것이라고는 정보가 소비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유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이란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망라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궁금함이 없도록 충분히 보고 내용을 완전하게 담았는가의 문제다. 완전성은 하나의 정보가 이처럼 독립적이고 고유한 정책 결정의 투입 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술한 적시성, 정확성, 적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완전성을 결여하게 되면 정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첩보로서 평가된다. 즉, 완전성은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을 갖춰도 이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첩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완전성을 갖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성이나 적시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한 첩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분석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완전성에서는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첩보를 수집하여 완전성을 높이려고 할 때는 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가 첩보를 다시 요구하게 되는 무한 회귀의 오류에 빠지게 됨으로써 완전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료 위주로 정보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추적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무한 회귀 오류에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념 위주의 정보 생산입니다. 개념 위주. 예. 개념 위주의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정보의 완전성은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재 복습 과정에서 개념 위주의 정보 생산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란 정보가 생산 또는 사용될 때 국익 증대와 안보 추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전히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에 사용될 정보를 분석 생산할 때 생산자가 해당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성에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정보 생산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생산부서 또는 생산기관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보를 왜곡하게 될 때에는 정보가 객관성을 잃게 되어 사용자 역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생산자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의 이익 외에도 자기 반사의 오류 25번 보시겠습니다. 각주 25번 보세요. 자기 반사의 오류,
정보 분석 과정에서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서 거울 이미지라, 미러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정보 대상 국가나 단체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나 관심사항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국가 간의 차이에 기인한 주요 관심사항, 이해도 및 행동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 이성적 판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됨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반사의 오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친 고객지향 26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비판할 능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겹층 쌓기, 레이어링 27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분석에서의 판단을 그 이후에 생겼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또 다른 분석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의 판단이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면 특별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전 판단에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분석관이나 정책결정자가 잘못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집단사고 28번 해당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특성 때문에 분석관 개인의 개별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고 집단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로벤살은 이라크 WMD에 대한 정보 공동체의 분석에 대한 집단적 사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생산자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 또는 부서나 기관의 이익 외에도 자기 반사의 오류, 지나친 고객 지향, 겹층 쌓기, 집단사고 등의 다양한 인지적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 생산자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부단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객관성 상실로 인한 정보 실패에 관해서는 제4장 제4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객관성의 판단 기준은 물론 국가 정보 활동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가 안보나 국익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사용자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보다 특정 정치권력의 안정과 유지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소위 정보의 정치화 또는 정치화된 정보를 우려하는 이유다. 객관성은 정보 생산자는 물론 정보 사용자에게도 동시에 요구되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생산자의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정보 요건 간의 관계를 알아보시다. 정보 요건 간의 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는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등의 5가지 요건을 갖춰야만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요건들 간의 부득이한 충돌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확성과 완전성에 충실하다 보면 적시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시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실성과 객관성 간에도 간혹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어 정보의 정치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보의 5가지 조건, 적실성, 정확성, 그리고 적시성, 완전성, 그리고 객관성을 다 한꺼번에 확보하는 방법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5가지 정보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시키면서도 가장 완벽한 정보 생산을 하는 방법은 특히 완전성 부분에 있어서 무한 회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개념 위주의 정보 생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